안녕하십니까, 정재욱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닥은 어디냐, 이런 질문들을 몇 포인트가 바닥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수의 포인트는 지금은 무의미하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대형 우량주들, 또 우량주들이라고 할 때 그런 종목들이 종목이 이미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추가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더라. 그러면은 되게 그때가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닥 개별주들은 하한가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량주들도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투매 장세가 벌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바닥권에 가까워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이 힘들겠지만은 바닥권에서는 원래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주식시장에서 경험상으로 많았다.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장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장이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근접해 있다. 시장 이렇게 해서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바닥권에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나가신다면 이 이후에 또 상승장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스비치의 업종 대표주 지난 주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업종 대표주들의 매매 전략, 그러면서 이제 지난 업종 대표주들은 대부분이 경기 순환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순환주들, 업종 대표주 중에 경기 순환주도 있고 또 대형 성장주도 있는데, 오늘은 경기 순환주,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고요. 시간이 된다고 하면 대형 성장주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강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경기 순환주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순환주들은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불경기에서 회복기로 가고, 회복기에서 성수기로 갔다가 성수기에서 쇠퇴기, 그리고 불경기, 이렇게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그 업종 내에서도, 업종들도 그런 사이클을 보인다.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 사이클을 잘 탄다고 하면 큰 수익, 그러니까 100% 이상의 큰 수익을 보지만은 또 대형 우량주라 하더라도 업종을 경기 순환 업종, 그러니까 그 업종 내에서 순환하는 이런 경기를 잘못하게 되면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 경기 순환주들은 주가가 업종의 경기 순환 사이클보다 대부분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종은 또 동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동행하는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지난주에 정유업종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하는 업종도 경기 순환 사이클과 동행하는 이런 업종을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운송업종부터 보겠는데요. 이 경기 순환주의 큰 매매 전략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기 순환주들은 불황의 끝에, 그러니까 불경기의 막바지에 사서 호황기의 막바지에 팔면은 그게 가장 매매 전략상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업종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운송업종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시간대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보충 설명은 운송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종은 키포인트는 운임 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 운송업종, 특히 해운주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운송업종도 사이클을 탑니다. 그래서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그러면 선박 공급이 확대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박 공급이 확대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임의 하락을 가져오고 실적이 약화되고, 실적이 약화되면 후발업체들부터 구조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공급이 줄면서 운임이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가 지난주에 IT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사이클과 이런 유사한 운송업종도 사이클을 보인다. 그래서 이 선박 폐기량이 급증하고, 선박 폐기량이 급증한다는 건 반도체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체들, 후발 업체들 감산 들어간다는 얘기랑 비슷한 비슷한 논리죠. 그러면서 이제 선박 폐기량이 급증하면 선박에 대한 운임 부분에서 경쟁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때 바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매트들이 나오면은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을 상향 조정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질수록 매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가의 추세가 업종 사이클보다 대부분 선행을 하지만은 이 운임 동향과는 이 해운주들과는 운송업종은 동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BDI 지수가 오르게 되면 그 벌크선 중심인 STX 페노션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한진의 운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 대표주들을 어떤 때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때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 운송업종은 전방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해운업종에서는 경기 사이클이겠죠. 그죠? 네. 이 세계적인 경기가 호황이 돼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냐, 이런 부분과 또 이 운송업종에서는 가장 큰 비용 구조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원가 부분에서는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 있느냐, 내려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환율 동향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원유를 도입을 할 때, 유가를 도입할 때 환율이 낮아져 있다. 그러면은 환율이 워낙 강세다. 이렇게 보면 운송업체들에게는 좀 유리한 요소가 작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환율이 1,000원, 1,050원, 1,060원대에서 1,200원 근처에 와 있다. 이러면은 운송업종은 불리한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운송업종 중에 이제 BDI 지수와 STX 페노션 주가를 연계해서 볼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쭉 BDI 지수가 상당히 움직임 폭이 큽니다. 저점은 한 1000포인트 정도에서 많게는 12,000까지 이렇게 BDI가 움직이는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한 3년 전부터 BDI가 3,000에서 지금 1,20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1,900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주가를 보면은 BDI 지수와 거의 동행을 하죠. 네, 동행을 하면서 최근에는 시장이 좀 빠져서 오르다가 지금은 소폭 조정받아갖고 있지만 BDI 지수가 강세를 보니까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페노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BDI 지수가 만약에 지금 1,900대에서 1,800, 1,900대에서 위쪽으로 2,000, 3,000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은 페노션 주가도 분명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선박 폐기량, 이 선박 폐기량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로 따지면은 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운송업종에서는 해운주들이 상대적으로 운송 가격을 좀 높게 써낼 수 있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 선박 폐기량도 운송업종, 특히, 해운업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선박 폐기량이 2011년 6월까지 해서 6월에 사상 최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배들이 많이 폐기되고 있다. 그것은 곧 추후에는 선박들이 줄어들면서, 운송하는 선박들이 줄어들면서 마진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올 지표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업종 주가들을 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 STX 페노션 같은 경우 작년 2010년 초부터 보면 시장은 상승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상승장이었는데 BDI 지수가 3,000에서 1,000까지 내려오면서 페노션 주가도 지금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주식시장과의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BDI 지수가 지금 1,200을 저점으로 해서 1,900까지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페노션 주가가 이번
그 9월달 중순까지는 뭐 9,000원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펜오션 주가가 빠졌지만은 BDI 지수가 강세를 유지한다 하면은 펜오션 주가도 향후에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가가 지금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 운송업종의 최대 악재는 무엇이겠습니까? 경기 둔화,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 이 부분이 최대 악재일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환율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둔화세가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은 이때에는 운송업종 주가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외에 그 두 가지 변수들을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운송업종에 좋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대한항공, 항공주들도 운송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운송업종의 이 사이클과 대한항공 움직임도 같이 한다. 그런데 이 운송업종에서 제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전방산업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대한항공도 역시 경기에 대한 전방산업에 대한 경기가 호조일 때, 그리고 경기가 불경기일 때, 아니면 경기가 둔화될 때, 이럴 때와는 주가의 움직임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항공의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데는요, IT 부분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해운주들은 벌크선은 원자재들을 많이 실어 나르고, 그리고 컨테이너 쪽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 컨테이너를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그 화물 쪽은 IT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IT 경기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방 산업인 IT 쪽이 좋아지면 대한항공도 수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객수가 중요합니다. 대한항공은. 자, 대한항공은 크게 화물 부분, 그리고 여객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해외 여행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내 출입하는, 국내 나가는 이런 여행객 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역시 유가 부분, 그리고 원가 구조상에서 유가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환율과 유가, 이 부분도 대한항공에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이렇게 원화 약세죠. 예, 원화가 1,050원대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1,200원 선까지 급등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예,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IT 쪽,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삼성전기, 이런 IT 쪽이 선전을 했는데, 만약에 이 IT 경기가 지금 불경기에서 회복기, 호황기로 들어가면 이 대한항공의 주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유가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 지금 1,200원 선에서 1,100원 이렇게 내려오고 IT 쪽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 주가 지금권이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심히 지금 봐야 될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운송업종 이렇게 대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운송업종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주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전 투자를 할 때면은 뭐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걸로 끝나면은 주가에 적용을 못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이제 꾸준한 주가를 추적하면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과거의 주가들을 추적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의 움직임을 바탕 삼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볼 업종은 제지업종입니다. 제지업종 역시 경기 순환주다. 제지업종은 좀 단순합니다. 앞서 이제 운송업종은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그죠?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회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유가 부분도 봐야 되고, 그 전방 산업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IT, 그리고 이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운임 동향,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색깔 부분이 많은데, 이 제지업종은 그거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제가 좋다고 그랬죠. 그죠? 단순한데, 이 제지업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펄크 가격 동향이다.
펄프 가격 동향인데 앞서 그 정유주 할 때는요. 정유주들 유가가 상승을 하면 정유주들도 상승을 하죠. 그죠?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정유주들도 하락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정유주들 보여드리면서 그 유가 동향과 이 정유 업종의 주가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지업종은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제지업종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펄프 가격이 하락을 할 때, 하락 추세를 탈 때 제지업종 주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돼요. 자, 보시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보죠. 자,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재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제지업종에서. 그런데 이 펄프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원재료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는 게 상당히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펄프 가격이 상승할 때 원재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실적 악화가 된다. 정유사들은 어떻습니까? 유가가 올라간다? 바로 유가에 판매가에 반영을 하죠. 그죠? 근데 제지업종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원재료 비용이 증가,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악화가 되고, 그리고 실적이 악화가 지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죠? 제지업종도. 그러면서 공급이 감소가 되고, 이 공급이 감소가 되면 펄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펄프 가격 하락이 나옵니다. 펄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원재료 비용이 감소가 되는데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 원재료 비용 증가했던 부분들이 판매 가격이 뒤늦게 또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한참 실적 좋은 부분을 누리다 보면 공급이 또 제지업종이 증가하고 이런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의 동향과 제지업종의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될 때에는 실적 악화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죠. 이 공장 가동 중단, 이것은 반도체로 또 반도체로 따지면은 감산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 운송업종으로 따지면은 선박 폐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펄프 가격이 하락 전환한다고 하면 그때 매수 시기를 제지업종은 탐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펄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상승 전환할 때에는 매도 시기를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펄프 가격의 하락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제지업종의 실적은 사상 최대로 나옵니다. 이 사상 최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매도 시기를 탐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주가의 추세는 역시 제지업종의 사이클보다는 선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 제지업종의 펄프 가격을 먼저 보죠. 펄프 가격을 보면은 이 2010년도, 2010년도 때, 이때 보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쭉 작년 연말 하반기까지 펄프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한솔제이의 주가를 보면은 재밌는 것은 이 펄프 가격이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땠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쭉 주식 시장은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굴곡은 있었다 하더라도 상승을 보였었지만은 한솔제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펄프 가격이 아니나 다를까 상승세를 보여주더라.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이 작년 연말 올 초를 지나면서 7월달 들어서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지금 모양은 이렇게 해서 추가 하락 쪽으로 펄프 가격이 방향을 잡았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죠. 펄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펄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펄프 가격 상승했을 때 인쇄 스프레드죠. 이것은 그 원재료 가격하고요, 펄프 투입 가격하고 판매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입니다. 그것이 펄프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결국 마진, 스프레드는 마진이라는 소리인데 결국 많이 줄어들죠. 작년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 보면은 과거 평균보다 스프레드가 마진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 3분기, 2분기, 3분기 들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쪽에서는 이거는 예상인데요. 예상인데 펄프 가격이 이렇게 지속 하락하게 되면 인쇄용지 가격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다. 즉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자, 이 제지업종, 이 한술제지가 뭐 제지업종의 대표주, 업종 대표주라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솔제지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아까 보셨던 인쇄용지 스프레드 보셨죠? 거기서 인쇄용지가 한솔제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3% 정도가 백판지, 그 다음에 특수지 이런 식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인쇄용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매출 부분 크고 이 부분이 마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축소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한솔제지의 실적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경험을 하게 된다. 예,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동양은 원래 이제 그 특수지 같은 경우가 마진이 제일 많아요. 예, 많은데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백판지 부분이 한 33%,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최근에 이 펄프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백판지 부분에서 수익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백판지가 지금 2011년도 예상이죠. 이 부분이 50% 정도, 매출은 33%인데 영업이익은 한 절반 정도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그 인쇄용지 가격과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지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펄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은 제지업종 주가가 제지업종은 향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죠. 그 중에 업종 대표주인 한솔제지 주가를 지금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듯이 주가 흐름을 보죠. 보시면은 한솔제지 작년 하반기 쪽에서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인쇄 펄프 가격이 강세를 보일 때에는. 그러나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올해 6월 대비해서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올해 6월 달에 2100선에 있던 주가가 지금은 오늘 1600선까지 밀렸는데, 한솔제지 주가가 시장 흐름과 같이 갔다고 하면 여기서 더 빠졌어야 되겠죠. 그러나 한솔제지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닥을 짚고 바닥을 점점 높여가고 있더라. 물론 이제 시장이 오늘 내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지만은 저점은 높여가고 있더라. 이 부분은 분명 펄프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한솔제지의 실적 개선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지금 선침의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제지 주가가 실적 부분들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어닝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고 펄프 가격이 하락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인쇄용지 부분에서 마진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실적 부분이 이제 악화됐던 실적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올라오면서 이 제지업종은 시장 흐름과 틀리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제지업종을 경기 순환주들을 매매할 때는 물론 주식시장이 좋냐 나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폭이 그러니까 주가가 한 2배가 가느냐, 5배가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지만은 분명 주식시장보다는 이 업종 내 사이클이 어떤 흐름인가, 업종이 사이클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턴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주식시장이 설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지업종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철강업종을 보죠. 철강업종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강업종은, 결국은 글로벌 철강 수요 동향이 키포인트인데 이 글로벌 철강 수요 동향은 무엇과 연계가 되느냐? 이 글로벌 세계 경기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글로벌 경기가 호전이 되면서 호황으로 가느냐, 불황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 사이클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맞추는 것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불황이냐 호황이냐 맞추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강주들은 이 글로벌 경기와 동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강업종도 경기 순환주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은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세가 나오고요. 경기가 침체가 오면은 철강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실적 악화가 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철강 회사를 하나 하려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이 이렇게 쉽게 감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구조조정을 취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철강 산업, 철강주들은 할 때에는 경기가 불황을 상당 부분 지나고 이제 호황 초입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장으로 대비해 보면 아직 철강주들은 그렇게 보면은 지금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아직 뭐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철강 가격, 이 철강주들은 제품별로 철강 가격을 추색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대표적으로 열형 강판이 있고 냉형 강판이 봉형강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각각의 쓰이는 용도가 다 틀린데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뭐 냉형 강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도 많이 쓰이고 또 조선용 후판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고 봉형가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와 또 맞물리고 그래서 이 전방 산업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을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글로벌 경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철강주들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환율 부분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철강 고철 같은 거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철강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부분들을 수입이 왔기 때문에 역시 철강주들도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철강 업종을 보면은 지금 뭐 일본산 열형 강판을 예를 들겠는데요. 열형 강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마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로 들면서 일본 열형 강판이 상당히 스프레드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회복이 되면 철강주들도 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포스코 주가를 보죠. 포스코 주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철강 산업의 이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주가가 40만 원 아래다. 그러면은 40만 원 아래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가격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주가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철강주들은 뭐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 모멘텀입니다. 앞서 제지업종은 그 모멘텀이 펄프 가격 하락이라고 그랬고요. 정유업종은 유가의 상승 반전일 것이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업종에서 상승 모멘텀이 주어지는데 철강 업종의 상승 모멘텀은 바로 글로벌 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상승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포스코가 40만 원 아래로 절대 저평가 영역으로 가 있지만은 주가가 쉽게 못 올라오는 거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향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양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런 양상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 철강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자동차 업종을 한번 보죠. 네. 자동차 업종도 역시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기 순환주이고요.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자동차 교체 수기와 맞물려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거보다는 좀 선행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데 글로벌 자동차 교체 주기는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 주기로 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들을 뭐 다들 타시지만은 한 5년 정도 뭐 그렇게 타면은 바꾸고 뭐 빠르면 이제 3년 만에도 바꾸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평균을 내보면은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온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이 글로벌 자동차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뭐 자동차 왕국인 당연히 미국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통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이렇게 성수기가 왔다가 불황기로 왔다가 다시 성수기로 가고 이런 과정을 벌리는데요. 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경쟁력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은 주기형 산업이라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지만은 그 중에 선전하는 업체들은 주가들은 이 주기를 탈퇴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도요타가 그랬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락을 하고, 지금 자동차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것들이 한풀 꺾이면은 자동차 업종도 주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이 현대차, 기아차가 한 단계 도약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이 글로벌 자동차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경쟁력의 이제 확보,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하위권 그 브랜드에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엔화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죠? 엔화가 강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들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누렸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서브프라임 과정을 겪으면서 2008년도 때 GM, 세계 이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GM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런 효과들까지 이 현대차가 수혜를 봤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현대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커로 상승을 하게 됐죠. 불과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2, 3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이 자동차 업종 사이클을 순환을 하지 않고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현대차의 그 지표들을 좀 보면은, 자, 현대차 보면은 이 공장 가동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쪽, 현대차,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봐야 되니까, 현대차로 볼 때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것을 보고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작년, 올해, 그리고 2009년도 대비해서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제 빠질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재고죠. 자동차 재고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살펴를 봐야 될 텐데요. 재고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현대차 주가를 팔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자동차 재고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왜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왜 생기냐면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였던 도요타, 그리고 GM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나와서 지금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2009년, 2010년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서 한동안 중단이 되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재고가 아직까지 쌓이고 있지 않더라. 수요는 지속적인 반면에 공급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요타 쪽에서의 대규모 리콜이라든지,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2008년도 때에는 서브프라임으로 난 GM에서 미국 시장,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공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현대차가 경기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나쁜 이 징조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자, 현대차의 이제 선전을 보죠. 현대차의 선전을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GM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도요타 리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이런 공백을 이용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판매 대수도 보면은 현대차를 판매하는 그 량을 보면은 지금 올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런 추세가
뭐 2012년도까지 지속이 된다면은 현대차가 주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분명 이 현대차 주가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호황 국면이 지속되었고요. 그래서 이 호황 국면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분명 현대차 주가도 조정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는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현대차의 호황이 끝난다는 부분들을 암시하는 지표는 아직 어느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다. 자, 판매 대수, 이 판매가죠. ASP는 판매 단가입니다. 판매 단가가 현대차의 판매 단가는 어느 시장에서든 지금 높아지고 있다. 뭐 남미 시장도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아시아 지역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다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판매 마진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현대차의 앞으로도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대차의 뭐 기업 가치죠. 주당 EPS라고 볼 수 있겠는데, EPS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중에 한두 가지가 만약에 뭐 현대차 지표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의 대표를 하니까 이런 지표들 중에 한두 가지가 좀 전년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약해지는 모습, 감소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자동차 쪽을 떠날 시기를 저울질해야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 주가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녹아 있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2200, 2100, 2200 올 때까지는 25만 원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고, 시장이 500-600포인트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고점 대비 뭐 한 20% 정도 빠지면서 20%도 안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양호한 모습을,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이면서 국내에서 시총 2위 종목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현대차 주가도 나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업종의 지표들을 볼 때에는 선전한 이유는 분명 이 자동차 업종의 지표들로 인해서 이만큼 선전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종 순환 대표주들 중에 이제 경기 순환주들을 봤는데요. 앞서 이제 자동차 쪽을 보여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분명 경기 순환주인데요. 경기 순환주인데 이것이 성장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이 그렇고요. 앞으로도 뭐 그런 식으로 업종들이 업종 대표주이지만은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은 자동차 업종이 이런 그 글로벌 움직임들, 글로벌 메이커들의 부진, 또 이런 현대차 쪽만의 호조세를 충분히 누리게 되면서 현대차가 성장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앞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주식시장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IT가 될 수도 있고요. 화학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이런 큰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업종 대표주 쪽에서도 빅사이클이 나오는 성장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순환주라고 해서 무조건 경기순환 이렇게 호황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처럼 저런 식으로 그 종목에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장기적으로 호황이 오게 되면은 호재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업종 대표주도 성장주 개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대형 성장주로 이제 넘어갈 것인데요. 대형 성장주는 업종 대표주이면서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상승하는 흐름이 만약에 연 20%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급성장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업종 대표주이면서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한 연 10% 전후에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형 성장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우리가 이제 업종 순환주들은 경기 사이클을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기 순환주다 해서 뭐 호황일 때, 그리고 불황일 때 주가 흐름이 이익이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데, 이 대형 성장주들은, 경기 동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업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호황과 불황을 갈 때 크지 않고요.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뭐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 독과점 업종들이죠. 독과점 구조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시장이 재편되어 있는 독과점 업종이 여기에 해당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업종 대표주, 업계 1위인 종목들이 이 대형 성장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그 업종들은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뭐 화장품 업체로 본다고 하면 화장품 이런 업체들, 우리가 필수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장품 또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생필품들, 치약이라든지 뭐 그 샴푸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이 주로 이 대형 성장주 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대형 성장주의 매매 전략은요, 투자 포인트는 업종,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업종 이 대형 성장주들도 주가가 느리게 상승을 하지만은 이렇게 뭐 주가가 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네, 느리게 상승하는데 쭉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장기간 봤을 때는 상승을 하는데,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저가에 잘 산다고 하면은 이 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한 주가가 더블 정도, 100% 정도 나오는 시기도 있다. 그래서 가장 저점에 사서 가장 고점에 팔면 이 느린 대형 성장주 속에서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 두 종목만 보겠는데요. 두 종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롯데쇼핑입니다. 자, 우리가 뭐 그 백화점이죠. 백화점이고 또 마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조조정이 된 업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다, 백화점이다 하면은 한 3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죠. 백화점 쪽에서는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고, 마트 쪽에서는 롯데마트, 이마트 뭐 대표적이죠. 그 정도가 뭐 홈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으면서 적정한 마진을 취하고 있죠, 그죠? 적정한 마진을 취하고 있고, 이 백화점 업종이나 마트 업종의 그 가장 큰 파워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 업종에서는 입점 업체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유통하는 업체들이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입점 업체를 갑을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백화점이 갑이죠, 그죠?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마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롯데쇼핑이 실적 보면은 2008년도 때 한 12조 정도 매출을 했죠. 그리고 이때 경기가 안 좋았는데 2009년도 때 16조, 2010년도 때 20조, 2011년도에 뭐 한 23조, 매년 10% 정도의 상승을 보인다. 영업이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히 상승을 하죠. 한 10%대, 10에서 많게는 뭐 20%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평균으로 보면 한 10%대 상승세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순이익 부분,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꾸준히 한 7%에서 8%대를 유지를 하는 아주 대형 성장주 중에 전형적인 종목이다.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 앞전에 보면은 과거에부터 한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빠졌다가 또 시장 좋아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바로 이런 시점, 고점이 54만 원이었다. 저점은 30만 원대다. 이러면은
대형 성장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가격이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취한다고 하면 이 대형 성장주 쪽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런 타이밍,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에서는 대형 성장주들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주가가 급락으로 인해서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만 접근을 한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 자, 한 종목 더 보죠. 한 종목 더 보면 제일제당입니다. 자, 제일제당 우리가 음식료주죠. 음식료주이면서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먹을 거는 사야죠. 그죠? 그러면서 경기 흐름을 안 타는데요. 제일제당의 재무제표를 보죠.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 역시 2008년도에 4조 5천억, 2009년도에 한 4조 9,900억, 5조 정도, 10% 정도. 그리고 작년에도 전년 대비 한 10%대, 올해도 10%에서 많게는 뭐 20%까지 나오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이상의 10%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영업이익 부분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때 3,100억, 2009년도에 3,800억, 2010년도에 4,4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800~900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제일제당의 특성은 시장에 상관없이 실적은 꾸준히 10%대 증가를 보인다. 자, 제일제당의 매매 전략은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삽니다. 이렇게 사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자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일제당의 주가가 무슨 여기서 추세항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더라.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좋고, 다만 이번에 빠져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제일제당 주가가 뭐 한 25, 6만 원 이럴 때 오더라. 그러면은 사야죠. 그죠? 사서 또 보유를 하고 가면은 또 시세가 막 급하게 쳐줄 때에는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25, 6만 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35만 원, 40만 원 정도만 가더라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겠죠. 제일제당 같은 이런 그 대형 성장주를 고점 부근은 아니더라도 상승을 이미 어느 정도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30만 원대 들어간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동안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대형 성장주들은 매매 전략은 철저히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도 경기 순환주들 업종별로 봤고, 그리고 대형 성장주를 또 매매 전략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충실히 받은 것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됐을 때요,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사례들을 많이 적용을 해보셔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런 업종 대표주, 성장주들 매매 전략을 한 번씩 지속적으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실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